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월요일 러브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 보니까요. 저도 옷 매무새가 점점 봄 날씨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팔도 걷어붙이고 점점 이제 봄 기운 다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늘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그 증시 토크 이야기와 글들 속에서 제가 자주 언급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 과연 대북 리스크 관점에서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국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엄청난 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일지 한번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중에 한 분께서 제가 지난주에 좀 목소리가 걸걸하고 안 좋으니까 물을 마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보를 주셔서 물 조금 담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대북 리스크, 자, 그게 어느 정도 크기 있느냐. 이게 저희 오늘 글의 주된 핵심 주제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대북 이슈가 나왔을 때,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도 흔쾌히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연이어 터졌죠. 자, 그때 이제, 대북 리스크가 사라지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돼서 증시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요게 두리뭉실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북 리스크란 게 어떤 측정 가능한 어떤 팩터가 아니다 보니까 심리적인 크기로만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북 리스크가 축소되면 리스크 프리미엄도 축소된다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궁금하긴 한데 대략적으로라도 뭔가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대북 리스크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요즘은 대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90년대만 하더라도요, 대북 리스크가 터지면 생필품, 라면, 슈퍼마켓에서 싹쓸이해 갔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었을 때인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94년은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겠다라면서 폭격기가 뜨기 직전이었어요. 정말로. 여기에 이제 미국 CNA나 이런 데서는 항상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국가에는 기자들을 급파해 가지고 전쟁 분위기를 막 띄우죠. 전쟁 빨리 일어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면 좀 얄밉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하고 전화로 담판을 해서 북폭을 막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전쟁이 터졌다면은 학도병이 돼서 어디선가 고생을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그때 보면요, 슈퍼마켓에 라면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쟁 라면 먹어야 된다고. 싹 사라졌어요. 생각해 보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쟁 진짜로 나면 피난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좀 이제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제 할머니 말씀이 뭐 전쟁 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예. 1950년만 해도 피난 갈 수 있었죠.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90년대만 해도 차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피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분위기가 지난 여름 2017년 여름에도 한 번 있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 손 봐주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니까 지난 여름에 전쟁 리스크가 한반도에서 고조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해외 여행 갔던 분들은 뭐 해외에 계신 친척분들이 한국 들어가지 마라, 한 달 더 있다 가라 이런 식으로 뜯어 말리기도 했을 정도니 지금도 그때도 대북 리스크가 전쟁 리스크로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은 만만치 않게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90년대 중반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연장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게 이제 클린턴이 북폭을 하려고 했던 게 94년 6월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전화로 단판을 지어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6월 말에는요, 갑자기 7월에 김일성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만난다, 정상회담 한다, 그런 얘기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7월에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 다이나믹하죠. 예. 자, 어쨌거나 위기가 넘어가면서 그해 종합주가지수가 그 당시입니다. 1000포인트를 넘어서 1145포인트라는 역사적 신고점을 그 당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누르지만 전쟁 리스크, 대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은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면서 증시가 크게 호전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게 이때 당시 직접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전쟁 리스크,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했을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조심스러워서 지난주에 요 글 주제를 쓰려다가 한 템포 쉬고 오늘 쓴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계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할 때 두 시기가 극단적으로 틀립니다. 98년에서 2007년, 2008년에서 2016년. 요 두 시기는 소위 진보 정당, 진보 대통령 그리고 보수 대통령이 집권했던 긴 거의 한 10년 가까운 10년씩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글을 잘못 쓰면 이거 정치적인 문제하면서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흥분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오늘 글을 쓴 겁니다. 철저하게 증시 관점에서만 이해해 주시기를 저희 시청자님 그리고 증시토크 독자님들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있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든 국내 투자자든 전쟁이 발생하면 모든 투자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른다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일정 부분 두고 투자를 하게 되죠. 예. 왜냐면은 파산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 파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명목으로 요구 수익률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에 투자할 때 이스라엘 주변이 중동 정세가 시끄러우면 그만큼 더 높은 요구 수익률을 원하겠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반대로 중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시기라면은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 그렇다면은 자, 앞서 언급드렸던 두 시기 1998년에서 2007년 10년간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기, 2008년에서 16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 두 시기 때 남북관계는 온탕, 냉탕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 때 북한이 뭐 도발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똑같이 도발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보면요. 98년에서 2007년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고,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 그리고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좀 많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요때 당시 기억이 나는 게 코트를 하나 샀어요. 예, 코트를 샀는데 딱 봤더니 코리아긴 코리아인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고 DPRK, 예, 저쪽 북한에서 생산된 개성공단 제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2016년에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그런 건 이제 보기 힘들어졌죠. 자, 2008년에서 16년이 바로 그런 냉탕으로 간 시기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 뭐 서로 막말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 시기가 보면요, 극단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시기 때 98년에서 2007년, 2008년에서 2016년 요 두 시기 때 비교를 해 보면요, 무엇을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의 그 등락률 차이를 비교를 해 보면 대략적이지만 연간 수익률의 차이를 뽑아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더 올랐다면은 세계 증시 대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면은 세계 증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었다는 얘기일 거고, 반대로 세계 증시 대비해서 하락했다면은 좀 낮은 상승률이었다면은 대북 리스크가 마이너스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를 위해서 MSCI 월드 지수를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했습니다. 자, 일단 남북 화해가 있었던 시기인 98년에서 2007년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기 보면요, 한국 종합주가 지수는 요 기간 중에 400% 넘는 상승률. 같은 기간 세계 증시가 안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같은 기간 세계 증시는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요 기간 중에 뭐 IT 버블이 깨지면서 증시가 뭐 크게 주저앉기도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요 시기 때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거의 한 300%포인트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합니다. 연환산으로 따지자면요, 연환산 17.6%. 와, 어마어마합니다. 요때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수익률 대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그 세계 지수 MSCI 월드 지수는 같은 기간에 105.1% 상승했습니다. 연환산 수익률로는 7.5%.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답을 찾아볼 수 있죠. 남북이 좀 그래도 화해 분위기였을 때는 10.1%포인트 높은 연간 상승률을 한국 증시가 보였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남북관계가 뭐 하나의 단 하나만의 변수는 아닙니다. 다른 변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GDP 변수라든가 뭐 금리 변수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내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가시적으로 봤을 때 남북 화해 기간에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연 10%포인트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던 2008년에서 2016년 9년 동안의 시기를 보게 되면요, 자, MSCI 월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 때 40.6% 연간 3.9% 상승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같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을 쭉 하면서 MSCI 월드 지수는 40.6% 연간 3.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종합주가 지수는 요 기간에 6.8% 연간이 아닙니다. 요 기간 2008년부터 해서 2016년 요 기간입니다. 그 앞선 10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연간 0.7%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즉 우연이든 필연이든 남북관계가 냉각되었던 시기 때 한국 증시는 세계 지수에 비해서 3%포인트 이상 뒤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선 부분도 다시 한번 보고요.
남북 관계가 호전되었던 98년에서 2007년은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증시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앞섰고, 그리고 남북 관계가 경색던 시기에는 우연히도 3%포인트 뒤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남북 화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바로 막 좋아지기는 힘들 거예요. 워낙에 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번에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98년에서 2007년과 같은 한국과 북한 간의 교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고, 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금강산 강가는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게 되면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한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낮추겠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거기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그러면 어머 또 한번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볼 때도 한국과 북한이 긴장 관계가 축소되게 되면은 위험에 대한 보상,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게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소한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수준으로 상승한다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적어도 지난 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연간 한 3% 정도 뒤처졌던 게 정상 수준으로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세계 지수 상승률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향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 최소한 뒤처지는 역차별 장세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북 리스크가 점점점 사라져서 정말 트럼프가 5월에 김정은 만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악수하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분위기가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은 우리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연 3% 가까이 뒤처졌던 세계 증시 대비해서 뒤처졌던 그 부분이 한 번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요게 대북 리스크만으로 요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한다면은 2000년대 98년부터 해서 2007년 사이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처럼 한국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더 뜨거운 장세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 네, 이번 계기가 정말 그렇게 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뭐 남북 관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뭐 적어도 요번 계기로 해서 우리 뭐 예전처럼 한 10년 전처럼 뭐 금강산도 최소한 놀러 가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럽도 가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우리나라 증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드밴티지도 한번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월요일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자, 내일도 좋은 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뵈면은 구독하기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구독하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